퇴직할 때만 해도 박영수는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올해 65,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철강회사에 입사해 말 그대로 맨몸으로 시작해 부장 자리까지 올라선 인물이었죠. 늘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의 단정한 모습, 결단력 있는 성격 덕분에 후배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고 거래처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집에서도 그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며 고마워했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대학까지 무사히 다닐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제들과 모이면 영수는 늘 성공한 형의 모습으로 대접받았죠. 조카들은 삼촌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고 형수들은 영수 형님 보세요.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요? 라며 아내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그 시절은 퇴직장을 받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 후 첫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독서도 하고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도 다녀왔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며 의기양양했던 영수였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샤워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아침 9시가 되어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아내가 여보, 아침 안 드세요? 라고 물어봐도 응, 조금 더 누워있을게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우연히 옛 동료 한 명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이었는데 그는 영수보다 2살 아래였지만 아직 현역이었죠.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라며 반갑게 인사하던 김 과장의 표정이 조금씩 어색해지는 걸 영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김 과장의 질문에 영수는 이것저것 바빠서 라고 얼버무렸지만 사실 특별히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화는 금세 어색해졌고 김 과장은 그럼 저는 회사에 가봐야 해서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철강회사 박 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저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평범한 노인 중 한 명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말이죠. 퇴직 후 영수는 이제 집사람과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해봤던 낚시나 등산 같은 취미도 즐기며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었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 순이의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싸늘했습니다.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놀 생각이야? 순이는 영수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보 힘들게 일하시니까 집에서라도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던 그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신문을 읽는 것도 커피를 마시는 것도 모두 구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문은 왜 이렇게 오래 봐? 전기세 아깝게 에어컨은 왜 이렇게 세게 틀어놔? 심지어 영수가 나름대로 집안일을 도와보려고 빨래를 개면 그걸 빨래겠다고 해? 다시 해놔라는 핀잔만 돌아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비싼 고기는 왜 샀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예전 같으면 고생 많이 하시니까 좋은 거 드셔야죠라며 오히려 더 비싼 걸 권했던 아내가 이제는 1,000원, 2,000원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놀러 왔을 때였죠. 손주 지민이가 할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영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연금만 축 내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소파에 누워있고 그게 전부야.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영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도 아버지, 좀 운동이라도 하시지 그러세요라며 어색하게 웃었고 며느리 미영이는 맞아요, 아버님.
요즘 어르신들 게이트볼도 많이 하시던데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순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이웃집에 소음 피해준다고 생각 안 해? 사실 영수는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심지어 영수가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만나겠다고 하자 돈은 어디서 나와? 연금 받는다고 매일 놀러 다닐 생각이야? 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며 용돈까지 챙겨줬던 아내가 이제는 10,000원, 20,000원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순이가 또다시 연금만 받아먹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라고 구박하자 영수는 주먹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40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연금 받아먹는다고? 그 연금도 내가 젊었을 때 낸 돈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순이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마. 이웃집에서 들어. 그리고 연금이 얼만데? 그걸로 한 달 생활비가 돼? 애들 용돈은? 병원비는? 그날 밤 영수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존중 없는 삶을 끝내야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 65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째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검은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예전만큼 빳빳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근사해 보였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영수는 일 좀 알아보러 간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실 영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집에서 하루 종일 구박받으며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면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모습을 보니 문득 자신도 저 대열에 속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가 처음 찾아간 곳은 동네 상권이었습니다. 카페, 편의점, 세탁소 등을 돌아다니며 일자리 없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사람이 충분해서요. 나이가 좀.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영수는 현실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러다가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어르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구하시던데요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컴퓨터를 다뤄왔지만 구인구직 사이트는 처음이었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나하나 살펴보던 영수의 눈에 띈 건 시니어 전문 일자리라는 카테고리였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택배 분류 등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었죠. 나이 제한도 60에서 70까지로 되어 있어서 영수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아파트 경비 일자리였습니다. 성실하신 분, 책임감 있으신 분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영수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의 직장 경력을 한 장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신림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경력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세요. 다만 야간 근무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영수는 망설임 없이 네,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하자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미쳤어? 경비? 철강회사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아파트 경비를 한다고? 순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그럼 집에서 매일 구박받으면서 지내는 게 낫다는 거야? 영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뭔가 하면서 살고 싶어. 돈도 벌고 싶고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다고. 돈?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벌겠다고 체면을 버리는 거야? 순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 애들한테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해.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이의 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아파트 경비를 한다는 게 체면상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대형마트의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였죠. 시간당 1만 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였습니다. 면접관은 영수의 성실해 보이는 인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영수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비록 카트 정리일이지만 영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었죠. 순이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 라며 중얼거렸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유니폼을 받아 입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일하는 첫날인 셈이었죠. 매니저가 영수 씨, 여기 카트들 정리해 주시고 손님들이 찾을 때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카트를 줄 맞춰 정리하고 고장난 카트는 따로 빼두고 비 오는 날에는 물기를 닦아주는 일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영수는 즐거웠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은 불친절한데 어르신은 참 친절하시네요라며 고마워했죠. 이런 작은 인정들이 영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영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80만 원. 부장 시절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땀으로 번 돈, 누구에게도 구박받지 않고 번 정당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월급 이야기를 하자 순이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80만 원? 그게 돈이야? 기름값, 교통비 빼면 얼마나 남아? 창피하게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영수의 작은 성취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그 무렵 순이는 언니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다녀올 거야. 집 잘 보고 있어. 순이가 떠나던 날 아침 영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구박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조용한 집이었죠. 순이가 떠난 첫날 밤 영수는 침실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보험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이 정리되어 있었죠. 영수는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걸 순이와 반씩 나눈다면 나에게는 얼마가 남을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검은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는 영수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는 결심을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이었죠.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시니까 양육비는 해당 없고요. 재산의 경우 보통 반씩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값이 5억, 예금이 2억, 보험금이 1억. 계산해보니 반을 나누면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부장 시절에 비하면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돈은 상관없어요. 절반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나머지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순이가 인사하자 영수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여보,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순이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영수의 말에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4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서로 자유롭게 삽시다. 재산은 반씩 나누고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서로 상처 주면서 살 바에는. 한 달 후 영수는 시흥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영수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무도 구박하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서 옷이 줄어들기도 하고 밥을 하다가 태우기도 했죠. 흰 셔츠와 빨간 양말을 함께 빨아서 분홍색 셔츠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실패조차 자유로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생활비를 위해 영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였죠.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시간당 12,000원으로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첫 출근 날 점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그리 힘들지 않으세요.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고 청소하시면 됩니다. 영수 씨 같은 분이 계시면 안심이 돼요. 야간 근무는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밤늦게 오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영수에게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죠. 택시기사 아저씨는 편의점에 이런 친절한 분이 계시니까 좋네요라고 말했고, 새벽 배송 일을 하는 젊은 청년은 저희 아버지도 어르신처럼 건강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영수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샀습니다. 중고로 산 10만 원짜리 기타였지만 영수에게는 보물 같았죠.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코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는데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푼돈이었지만 지금은 꽤 큰 돈이었죠. 하지만 영수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으니까요. 그렇게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영수는 문화센터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예교실에서 처음 본 여자분이었는데 다른 수강생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영입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는 55 정도로 보였는데 영수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였죠. 박영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영은 붓을 잡는 자세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유려한 손놀림으로 한자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죠. 수업이 끝난 후 소영이 영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 씨, 처음 배우시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붙잡는 자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칭찬을 들으니 영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하게 됐어요. 영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도 40 넘어서 많은 걸 새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소영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영수는 소영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IT 부서에서 팀장까지 역임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에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창업자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당당함이 부러우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소영이 영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 이번 주말에 시립미술관에서 서예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보시지 않을래요? 혼자 가기엔 좀 심심해서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여자분과 전시회를 본다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소영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서예 작품을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영수가 답하자 소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말 오후 영수는 오랜만에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차려입고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한 회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아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세요. 완전히 젊은 신사 같아요. 소영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자 영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죠. 전시회는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소영은 각 작품마다 세심한 해설을 해주었고 영수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의 서풍을 이은 현대 작가의 작품이에요. 보세요, 이 획의 강약이. 영수는 소영의 설명을 들으며 서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게 즐거웠죠. 전시회를 다 본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수 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혼자 다닐 때와는 다른 재미가 있네요. 소영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예를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영수도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어떻게 서예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소영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죠. 사실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못해본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소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정말 많은 걸 새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소영의 솔직한 고백에 영수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클래식 음악회를, 때로는 북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소영은 영수의 진솔한 태도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정말 멋져요. 소영의 한마디는 영수에게 오래 잊었던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던 감정인지 깨달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와 소영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영수 씨, 오늘 편의점 근무는 어떠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야간 아르바이트를 부끄러워했지만 소영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밤늦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일하신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소영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이에게는 창피하다고 구박받았던 일이 소영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죠. 어느 토요일 저녁, 소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 씨, 이번 주에 예술의전당에서 클래식 음악회가 있어요. 베토벤 교향곡 9번이라고 하는데 함께 가보시지 않을래요? 영수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예술의전당이라니, 그런 고급스러운 곳은 부장 시절에도 가본 적이 거의 없었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음악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었어요. 소영의 권유에 영수는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음악회 당일 영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예전만큼 품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해 보였죠. 소영은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멋지세요. 소영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자 영수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멋지다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죠. 예술의전당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우아한 옷차림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위축감을 느꼈지만 소영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음악만 즐기면 돼요라고 말해주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콘서트홀에 들어서자 웅장한 공간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무대 위에 거대한 오케스트라. 영수는 이런 공간에 자신이 앉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음악이 시작되자 영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웅장한 선율이 콘서트홀을 가득 메우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사악장의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질 때는 눈물이 나올 뻔했죠. 공연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소영이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죠. 공연장을 나서며 소영이 말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함께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오면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절반만 즐기는 기분이거든요. 누군가와 감동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영수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곳에 와본 적도 별로 없는데 소영 씨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이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죠. 다음 주 서예교실에서 만난 소영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욱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죠. 영수도 모르게 소영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영수 씨, 요즘 서예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특히 오늘 쓰신 평화 글씨,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소영의 칭찬에 영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영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영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영수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혼자 지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소영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제 집에 놀러 오시지 않을래요?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영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분의 집에 간다는 게 적절한지 고민되었지만 소영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가져가면 될까요? 영수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가져오세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소영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된 자신이 신기했죠.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영수의 입가에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소영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자신감을 되찾은 영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도전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행정사 자격증이었죠. 철강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 각종 법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다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사요? 정말 도전해 보실 거예요?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자 소영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영수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인터넷으로 행정사 시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시험 과목은 행정법, 민법, 상법, 세무회계 등이었고 합격률은 10% 내외였죠. 쉽지 않은 시험이었지만 영수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니.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점에서 행정사 수험서들을 샀습니다. 두꺼운 책들이 수십 권이나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집으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고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으니 집에 돌아와 잠깐 쉰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도서관에 가서 행정법 책을 펼쳤을 때의 느낌을 영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집중력이었지만 대신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해력이 있었죠. 법조문을 읽으면서 실무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행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청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수가 답하자 청년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3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어르신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청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영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그 청년과 자주 만나 공부하게 되면서 영수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김현우라는 그 청년은 29살로 영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형님,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현우가 질문하면 영수는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영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근무, 도서관 공부, 소영과의 만남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죠.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소영은 영수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영수 씨, 제가 IT 업계에 있을 때 관련 법규들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심지어 자신이 쓰던 법률 서적들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특히 어려워하는 상법 부분을 설명해주던 소영이 말했습니다. 영수 씨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영수 씨 보고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영수는 모의고사를 쳐봤습니다. 결과는 60점으로 합격선인 60점을 간신히 넘겼죠.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보이는군. 영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영수는 편의점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시험 1달 전부터는 근무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해서요. 사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영수 씨 같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면 큰 상 드릴게요. 드디어 시험 당일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대부분이 영수보다 훨씬 젊은 수험생들이었지만 영수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자신감을 주었죠. 시험이 끝나고 나온 영수를 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소영의 따뜻한 관심에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1년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수는 피곤했지만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달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신의 수험 번호를 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영수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영도 전화 너머에서 환호성을 질렀죠. 정말 축하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던 현우도 축하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형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형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편의점 사장은 약속대로 큰 상을 줬습니다. 영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이제 행정사 사무소 차리시는 거예요? 영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행정사 사무소를 열어서 서민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었죠. 합격 축하 모임에서 소영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네요. 그날 밤 영수는 합격 증서를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행정사. 새로운 타이틀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룬 성취였지만 영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 중 하나였죠. 합격 후 1달 뒤 영수는 동네에 작은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10평 남짓한 사무실이었지만 영수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박영수 행정사 사무소라고 적힌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영수 씨, 정말 멋진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개업을 축하하러 온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개업 선물로 화분과 액자를 가져왔는데 액자에는 새 출발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두 명 오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영수는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고생하는 동네 어르신들, 각종 허가증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친절하게 도우며 차근차근 고객을 늘려갔습니다. 특히 영수의 강점은 오랜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실용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한 번에 통과될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수십 번 해봤거든요. 영수의 조언을 받은 고객들은 모두 만족해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건설업 허가, 음식점 개업 신고, 각종 민원 서류 작성까지 영수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400만 원씩 늘어갔죠. 6개월이 지날 무렵 영수의 사무소는 동네에서 가장 믿음직한 행정사 사무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 행정사님한테 맡기면 틀림없다는 말이 동네 곳곳에서 들려왔죠. 어느 날 영수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옛 직장 동료 김 과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운영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 김 과장. 그냥 작은 사무소 하나 차린 거야. 영수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사에서 행정사 업무가 필요한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장님이라면 저희 업계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김 과장의 제안에 영수는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영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행정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함께 소영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수 씨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소영은 언제나 영수를 지지해 주었고, 영수도 소영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혼 후 재산의 절반인 4억 원을 가져간 전 아내 순이의 근황은 영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며 좋아했던 순이였지만 돈 관리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죠. 순이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이사하며 화려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으로 돈을 물쓰듯 썼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좀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생활이 오래 갈 리 없었습니다. 1년 만에 순이의 통장 잔고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2년 후에는 거의 바닥이 났죠. 결국 강남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할 걸 그랬나?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더 큰 충격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살고 계시던데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돈 관리도 좀 하시고. 며느리 미영이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아버님처럼 뭔가 일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친척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한 형님 댁이라며 대접받던 순이었지만 이제는 돈 떨어져서 힘들다는 소리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명절에도 점점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우연히 영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하는 말이었죠. 아, 그 박 행정사님 말씀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나이에 자격증 따서 사업 시작하신 거 보세요. 부인분도 참 우아하시더라고요. 순이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영수가 성공했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부인이라는 말이 더 큰 충격이었죠. 부인요? 재혼하셨나 봐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하셨다고 하던데 워낙 다정한 커플이라 부부인 줄 알았어요. 여자분도 대기업 출신이시래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 쓸모없다며 구박했던 영수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자신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내가 영수의 성실함을 몰라봤구나.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 순이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순이는 결국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살지 않았을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이웃들도 순이를 모르는 평범한 할머니로만 대했습니다. 그 무렵 영수는 소영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행정사 사무소가 안정화되면서 여유가 생긴 것이죠. 둘은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세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영 씨 덕분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영수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똑같이 늙어가는 두 사람, 영수와 순이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영수는 성실하고 도전정신이 넘치는 성공한 시니어로, 순이는 계획성 없이 돈만 탕진한 안타까운 할머니로 기억되고 있었죠.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정한 승부가 갈린 것이었습니다.